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한테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기괴한 사연. 저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고요. 근데 누나가 기가 너무 약한 게 옛날부터 문제였습니다. 진짜 일주일에 가위도 2~3번 눌리고 귀신도 자주 보고, 저는 반대로 귀신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위 같은 것도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말씀은 저는 기가 너무 세고 누나는 기가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나는 이사할 때마다 다 귀신을 보고요. 그렇대 번째 집에서부터 누나가 귀신 보는 게 심각해졌습니다. 저랑 둘이서 큰 방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천장에서 할머니가 노래 보고 있었다 하고, 또 화장실 앞에서 저인 줄 알고 정대하고 제 어깨를 쳤는데 남자 귀신이었다고 하네요. 누나는 바로 기절했고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집에 기운도 있지만 누나가 기가 약해서 귀신이 몰려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누나는 큰 방에서 자고요. 저는 늘 그랬듯이 혼자 자고요. 문제는 5번째 이사했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5번째로 이사했던 집은 일본식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집안에 계단이 있어서 3에서 4층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4층에서 자고 가족들은 큰 방에서 다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자고 있는데 난생 처음으로 뭔가 엄청 찜찜하고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밑에 마루에서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느 이상한 마을이 나오고 저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이사 온 집이 저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당시 집은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3층 집에 도착하고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 뭔가 따라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 긴 생머리에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밑에 계단 사이 틈 아시죠?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쪽으로 밑에서 저를 꼬라보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깐 귀신이 갑자기 제 얼굴 앞으로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씩 웃기만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때서는 깔깔깔 웃으면서 10초간 웃다가 다시 정색하면서 꼬라보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꿈에서 깼고요. 깬 시간이 4시쯤이었는데 자는 둥 마는 둥 TV만 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 되자마자 부랴부랴 학교를 갔고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깐 처음 이사 와서 긴장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말을 듣고 안심돼서 그러려니 하고 집에 갔는데 누나가 어제 또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꿈 내용이 뭐냐면 제가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 열어주니까 난생 처음 보는 머리 긴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놀래서 혹시 소복 입었냐고 물어보니까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뭐 귀신 자주 보니까 그 정도면 양호한 거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본 귀신이 그 귀신인 것 같아서 어젯밤 꿈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도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오늘은 큰 방에서 다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방 침대 밑에 어제 봤던 귀신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 말고 학교를 가라고 해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나 하고 올라가서 문을 쓱 여는데 어두컴컴한 배경인데 그 귀신 근처만 파래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또 뒤로 자빠졌는데 귀신이 누운 상태에서 낄낄낄 웃었습니다. 전 그때 너무 그 상황 자체가 짜증나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게 심한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이 개같은 새끼 왜 자꾸 나타나고 지랄인데 말을 하늘도 중에 옆에 집 전화가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만 내가 지금 경찰서로 전화해서 너 잡아가라고 할 거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깐 계속 욕하면서 닥쳐라 니 같은 새끼는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린다. 닥치고 꺼져라. 이런 식으로 욕을 계속하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발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누나랑 저랑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면 그때 진짜 신고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끄덕이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고요. 그 얘기를 일어나자마자 엄마랑 누나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웃으면서 개꿈 잘 꿨다면서 학교나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뒤로 누나가 가위나 귀신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제 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로 6개월 뒤에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려봤습니다. 막 얘기로 들을 때는 몸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하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정말 가위를 당해보니깐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일어난 기분은 드는데 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안 떠지고 몸도 안 움직여지고요. 근데 정말 조그마하게 목소리는 나오는데 고함은 안 쳐주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뒤척이고 있었는데 눈은 감은 상태지만 갑자기 뭐가 제 눈앞에 있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 갑자기 코로 숨 쉬는데 코앞에서 뭔가 막혀있는 사람이 얼굴로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아 가위 눌렸구나 이러는데 앞에서 낄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한 6개월 전에 꾸었던 그 귀신 웃음소리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한 3초 생각하다가 조그마하게 아 씨발 너 또 왔냐? 너 내가 한 번 더 오면 진짜 죽인다고 했지. 내 몸 움직이면 너 진짜 바로 죽일 거다. 그니깐 10초 안에 꺼져라. 딱 저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그러니깐 낄낄낄 웃는 게 딱 그치더니 한 15초 정도 뒤에 눈 떠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너무 나서 옷에 젖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몇 년 전 어느 산길을 지나가던 때의 일이다. 갑자기 눈앞에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서둘러 급브레이크를 밟아 무사했지만 심야의 깊은 산속이었다. 죽을 정도로 놀라 눈을 씻고 다시 보니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였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나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많이 지쳐있길래 왜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물어보니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크게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도 지갑도 차 안에 두고 내린 데다가 산속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헤매고 있었다. 너무 안 돼 보여서 차 태워주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눈치를 챘다. 그녀는 학생 시절에 나를 왕따시켰던 무리의 주동자였다. 그 녀석도 내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실실 웃으며 아는 척을 하며 짓거렸다. 전혀 거리낌 없이 차에 타더니 이건 네 차야? 취재에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라든지 이런 시간에 혼자 있다니 남자친구 없어? 있을 리가 없지라는 등 지 멋대로 떠들어댔다. 나는 이 녀석 때문에 아직까지도 악몽을 꿀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이 녀석은 행복하게 살면서 학창시절 나에게 했던 일은 깨끗이 잊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밖으로 내쫓았다. 그녀는 내가 반항하는 걸 처음 보고 무척 놀랐다. 비상용 해머로 위협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운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서니까. 그대로 그녀를 놔두고 차를 몰아 그 산을 떠났다. 나쁜 꿈을 꿨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쭉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야 그녀가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산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겁탈당한 다음에 살해당했다고 한다. 지방신문에도 실렸다고 해서 찾아보니 사건이 일어난 건 나와 만난 다음이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내가 그날 차에 태워줬다면 그녀는 살았겠지. 하지만 불쌍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이 고마웠다. 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너무 비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건 안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 없고 참회도 하지 않는 대신 여기에 전해본다. 세 번째 이야기. 초인종. 여느 때처럼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 하루 묵고 온다는군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어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단지의 1층에서 초인종을 연타하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곳은 3개의 단지가 줄지어 있는 형태로 나는 그 제일 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는 곳은 한가운데의 단지군요. 그 여자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띵동거리며 초인종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러길 벌써 2시간 정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나는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따지러 갔습니다. 정면의 단지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그 여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돌아가는 모양이군.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우 조용해졌다 생각하며 텔레비전을 보려고 리모컨을 손에 넣었을 때 어디에선가 인터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현관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며 현관 앞에 있던 사람은 근처에 살고 있는 아줌마였습니다. 친정에서 사과를 보내줬는데 너무 많아서 좀 드시라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렵인가 또 인터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앞 단지에서 말이죠. 베란다에 나가보니 또 그 여자가 이번엔 3층의 인터폰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 그 여자에게 따지려고 앞 단지의 입구를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 그리고 끊임없이 철제 현관문을 발로 차는 것 같은 소리. 지나친 소음에 무심코 시끄러워.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3층에서부터 대단한 기세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기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달려서 내가 살고 있는 단지까지 도망치고 통로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안심이 돼서 살짝 멈춰섰을 때 보였습니다. 마침 여자도 입구로부터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관절이 없는 것 같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이상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목은 120도 정도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서둘러 돌아와서 현관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가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문 열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다행이다. 남편이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관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섭던 차에 빨리 문을 열어 남편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려고 할 때 문득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출장으로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현관문의 구멍으로 살짝 밖을 엿보고는 서둘러 이불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고 그 여자였습니다. 개처럼 혀를 길게 빼서 축 늘어뜨린 채로 마치 부엉이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가 현관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는지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현관에 가 구멍으로 밖을 보면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어제의 일을 전부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온다고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앞단지의 사람들에게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지 않았는지 물어봤는데 누구 하나 초인종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위에선 내 행동이 이상했겠지요. 조금 부끄러워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누구였는가는 모릅니다만 그때 현관을 열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목소리. 분명히 일어나지 않아야 마땅한 일인데도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들은 매우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자칫하면 상황을 더욱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을 뿐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덧붙이자면 실화입니다. 쉬는 시간 매일같이 사용했던 화장실 말고 다른 화장실에 갔다. 확실히 언제나 사용하고 있던 화장실이 청소였던가 그런 이유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한다. 그 화장실에 갔는데 웬일인지 첫 번째 칸이 휴지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무언가 싫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두 번째 칸에서 나가려고 한 순간 거기에 누가 있니? 라고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그 화장실에는 나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고 그것은 틀림없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들어온 가능성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목소리는 나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던 것이었다. 그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더구나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다니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대로 쏜살같이 도망쳤다. 물론 머리 위를 볼 용기 따위 있을 리도 없었다. 그러나 김새를 챘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머리 위에 그때 위를 보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나에게 물었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한다. 5번째 이야기, 초의 목.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다. 어느 봄날, 그는 학교의 소풍 버스 안에서 괴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평상시 떠들썩한 아이들도 그날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진심으로 몰입하고 있었다. 왠지 으쓱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기장의 괴담인 소의 목을 꺼내기로 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초의 목이라고 하는 괴담이다. 여기에서 초의 목이란.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얼마쯤 진행하자 버스 안에서 이변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저마다 선생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아이는 새파랗게 진려귀를 막고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교사는 짓궂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신이 들린 사람 같았다. 잠시 후에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다. 이변을 느끼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가 운전석을 보자 버스의 운전기사가 피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역시도 공포에 질려 더 이상은 운전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차를 세웠을 것이다. 교사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은 당황한 나머지 실신한 아이도 있었다. 그 이후로 그가 2번 다시 소의 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소의 목이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면서 가장 유명한 괴담이지만 그 지나친 공포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미치거나 죽게 만든다. 따라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들은 바 없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로 의심해왔으나 메이지 유신 시기 폐번지연 절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측량과 인구 조사를 하던 때의 동북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과거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폐허로 변한 땅을 조사하던 한 공무원이 큰 나무의 밑동으로부터 대량의 인골과 함께 소의 머리와 흡사한 동물의 뼈를 발견했다. 공무원은 조사대장에 인골의 수를 기록해 측량을 마치고 가장 가까운 남쪽의 마을로 옮겼다. 그곳에서도 조사를 마친 공무원은 숙박을 위해 숙소에 머무르는 도중 숙소의 주인에게 앞서 인골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숙소의 주인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하며 오늘 땐 뒤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돔 와부 말기 19세기 초 일본에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대기근이 덮쳤다. 그 유명한 에돔 말기의 템포 대기근이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쓰러진 말에 이빨을 받고 날고기를 먹으며 굶주려 쓰러진 시체를 들개나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도 비정하게 음식을 서로 빼앗아 그야말로 축생만도 못한 상황이다라고 적힌 비참한 상황이었다. 템포 4년의 가을 어느 깊은 밤 이 남쪽 마을을 한 외지인이 찾았다. 휘청휘청 걷는 그의 몸뚱이는 사람이었으되 머리는 그야말로 소와 같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다가가 붙잡으려 하는 그때 낫과 곡괭이 등을 손에 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나타났다. 그들은 공포 분위기를 잔뜩 조성하며 소몰이 축제는 어디에도 발설하지 마라.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외치며 그 외지인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날이 밝자 마을 곳곳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이웃마을까지 확인하러 나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에 그 이웃마을을 다녀온 사람이 벌써 그곳의 사람이나 가축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이들은 오랫동안 그 사라진 이웃마을을 소의 마을이라 불렀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이름조차 부르는 사람도 없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숙소의 주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허겁지겁 뒤처리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공무원은 이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즉각적인 해석은 보류하기로 했다. 그는 다시 관청으로 돌아와 조사대장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친밀한 선배에게 해석을 요청했다. 선배는 내도 말기 템포 연간의 주민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대기근 당시엔 굶어 죽은 사람을 가족들이 식량으로 삼아 먹었던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을에서는 시체뿐 아니라 약한 사람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그 의식을 소몰이 축제라고 칭해 소의 머리 가죽을 씌워놓고 잡아 죽인 것은 아닐까? 당시 그 폐허에서 헤아린 인골의 수를 따져보면 거의 마을 주민 전원에 해당한다. 소의 뼈 역시 마을에서 길렀을 가축의 수와 일치한다. 기근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어쩌면 주민은 물론 친형제와 부부간에도 수라와 같은 지경이 되어 이미 사람이라고는 칭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 또한 이런 사실은 외부의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기에 마을은 계속 고립 속에서 황폐해져 남쪽 마을을 포함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리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함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일은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선배의 말을 받아들인 공무원은 이후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고 속으로만 묻어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러일 전쟁 시기. 고령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남자는 전란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손주들을 불러 모아 무심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손자 중 한 사람이 이후 뒤늦게 진실을 알아채고 말았다. 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던 그 남쪽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사람 전원을 소몰이 축제라 칭하며 한꺼번에 잡아먹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뼈를 누가 어떻게 묻었겠는가. 그렇게 소의 목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저주의 단서가 붙었다.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고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초의 목 이야기를 알고 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야기는 그 자체에 영혼이 깃들어 점차 사람들 사이로 영향을 끼쳐나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상여소리.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친구분과 술을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날도 친구분과 술을 드시고 술도 깨고 집에 들어갈 겸 약수터에 가셨답니다. 술 깨고 집에 가시려고 약수터에 오르셨지만 워낙 과하게 취하셔서 약수터를 오르시자마자 주무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붙였을까 싶었는데 어디선가 상여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졸린데 잠도 못 자게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갑자기 친구분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네, 이 소리 들리는가? 지금 내가 1시간이 넘게 누워있는데 상여소리가 계속 들리네. 친구분의 말씀인즉 1시간 전부터 들리는 상여소리가 멀어지지 않고 계속 소리가 나는데 마치 주변에 맴도는 것마냥 들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아버지와 친구분은 그 뒤로 약수터를 뛰어내려오셨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원한. 학교마다 과한 체벌로 악명이 높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랑에 매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이지만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싶은 선생님도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을 때릴 때 정말 폭날게 패듯이 때리고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어폭력에 가까운 말씀이다. 선우왕명이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유명하셨습니다. 동문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 퇴근하시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가씨가 아는 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졸업한 제자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반색을 하더니 우연히 선생님을 뵈어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온 제자는 사근사근하게 굴며 자기가 선생님이 마실 물도 직접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선 제자의 그런 모습에 흐뭇한 기분을 느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 아가씨는 후식으로 마시는 커피까지 자기가 직접 뽑아서 가져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그 아가씨가 갑자기 선생님의 손을 확 치더니 커피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선생님이 불쾌한 기분으로 제자를 봤는데 조금 전까지 생글거리던 그 아가씨가 웃음기도 싹 사라진 무언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도 본 표정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선생님이 아니라 식탁에 쏟아진 커피를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곧 쏟아진 커피를 닦는데 이상한 것이 식탁에는 물수건도 있었고 종업원이 와서는 자기들이 닦겠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굳이 자기 손수건으로 식탁과 바닥까지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질린 표정으로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 스승의 날, 그 선생님에게도 제자들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2달 전에 그 이상한 행동을 했던 아가씨와 같은 반이었던 제자가 있어서 그의 소식을 물었답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그 선배입니다. 그날 이상한 일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선배는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맞은 일이나 욕설을 들은 일에 대해 졸업한 이후까지도 이를 북북 갈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지내고 있으니 다 잊을 만도 한데 동창들 만나서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그 인간은 언젠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무튼 그 선생님께 좋은 감정은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상냥하게 행동할 리가 없는데 그날은 아주 이상하게 행동한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뭔가 깨름칙한 생각이 들어 그 아가씨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정말 기분 나쁘고 무례한 태도로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었느냐고, 식사 대접한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더니 일방적으로 끊더랍니다. 아마도 그 아가씨는 분명히 무언가 저지르려고 했다가 막판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둔 게 아닐까요? 그 쏟은 커피에 무언가 탄 것 아니겠느냐, 그냥 침 뱉었던 정도 아니겠냐 하니까 그 순간에 무서운 표정을 지었던 것이나 증거가 될 커피를 그렇게 말끔히 닦아버린 것은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추측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결국 학생 하나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학부모의 법적 대응으로 교직을 그만두셨습니다. 오란을 살 정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으셨나 봅니다. 8번째 이야기, 은혜사. 1994년 여름에 겪은 일입니다. 영천 은혜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배구남과 운부암이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구남 방향으로 100m 정도 걸어가면 야영장 같은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정자가 한 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정자에서 겪은 일입니다. 서울에서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이 대구로 놀러 왔습니다. 그 전부터 자주 만나서 잘 알고 있는 친한 커플이었는데 대구로 오는 건 처음이라 고심하다가 은혜사 주변에 깨끗한 경치와 반딧불을 보여주고 싶어서 은혜사로 야영을 갔습니다. 낮에 출발했는데 은혜사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져서 어슴푸레했습니다. 랜턴을 비추면서 올라갔는데도 잘 보이지 않아 겨우 공터를 찾을 수 있었고, 정자 위에 4인용 텐트를 쳤더니 크지도 작지도 않아 적절한 크기였습니다. 늦은 저녁밥을 지어 먹고 반딧불도 구경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친구 커플이 누워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조용하게 몇 마디 주고받더니 여자가 훌쩍훌쩍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끼는 것도 어색하여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점점 가빠지더니 컥 하고 숨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여자의 손목맥부터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맥은 계속 뛰고 있었지만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쉬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든 눈을 감고 있는 여자가 웃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누가 있어. 싸늘해진 텐트 안에서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덜그럭
하고 텐트 앞에 설거지하고 쌓아놓은 코펠이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여자친구는 놀랄 때마다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소리도 못 지르고 다들 입만 벌린 상태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을 그나마 먼저 차린 제가 랜턴을 한 손에 쥐고 텐트를 확 열었으나 텐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여자는 부스스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겁이 많아서 혼자 소변 보러 가지도 못했는데 불빛 하나 없는 산중에 깔깔 웃으면서 혼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서워서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고 내가 겨우 따라 나가서 동이 틀 때쯤에 데리고 와서 텐트에 지웠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했었는데 빙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여자분이 술을 마시다가 무서워서 혼자 못 간다고 제 여친과 함께 소변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소변을 보다가 빙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